안녕하세요, 사오입니다. 우리는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하다면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 종일 무기력한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잠을 충분히 자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깊은 수면의 단계에서 갑자기 깨어나 정신이 들기까지 피곤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럼 수면의 질이 낮아져 하루 종일 무기력한 경우도 있죠. 사실 첫 번째 이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깊은 수면의 단계인 3자 단계에서 잠이 깨어나게 되더라도 조금만 활동하다 보면 뇌는 금세 정상적으로 회복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인 낮은 수면의 질인데요. 수면의 질이 낮다면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직후에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또는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면의 질이 높아야 우린 잠을 자도 피곤하지 않다는 건데요. 대체 어떤 이유로 수면의 질이 다음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 우리 뇌는 1차로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뇌는 깨어났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루 종일 왕성히 활동할 것을 대비해 뇌의 에너지 원인 포도당을 자는 동안 비축해둡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최대한 느려지게 만들고 뇌와 몸의 곳곳에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것이죠. 여기서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즉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잠자는 동안 거의 소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강력한 스트레스와 수면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흘러나와 뇌와 몸의 각성 수준을 높이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잠이 들게 되면 깊은 잠에 도달하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얕은 잠만 자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해지는데요. 앞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빨라지면서 자는 동안에도 포도당을 빠르게 소진해버리죠. 즉 우리 몸과 뇌는 다음날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비축해둔 포도당을 다 써버렸고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들은 제대로 휴식도 못했죠. 그럼 충분히 잤다고 해서 힘이 날까요? 아니, 아마도 하루 종일 피곤할 것이고 이것이 며칠, 몇 주가 계속된다면 건강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빠질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수면 중엔 집중력같이 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도 재충전됩니다. 만약 수면의 질이 낮다면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뇌의 모든 물질이 재충전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깊은 수면의 단계에선 뇌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다가 남은 찌꺼기, 즉 독성 폐기물을 씻어내는데요. 만약 수면의 질이 낮다면 노폐물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그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하루 종일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린 수면의 질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데요. 최근 수면에 대한 뇌과학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면 중 나타나는 뇌파를 기준으로 수면의 단계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수면의 단계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꿈을 꾸고 몸이 휴식을 취하는 렘 수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뇌 휴식만 집중하는 비렘 수면이 있죠. 그리고 비렘 수면은 뇌파형에 따라 다시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수면의 4단계라고 부릅니다. 우선 1, 2단계는 얕은 잠에 해당하고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특히 2단계 수면에선 수면 방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을 뽑는 도구 방출을 뜻하는 것처럼 낮 시간에 있었던 수많은 단기 기억들 중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뽑아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즉 오늘 경험한 단기 기억들이 장기 기억이 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라 판단되어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수면의 2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라고 볼 수 있는 3, 4단계의 수면은 약 6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땐 온전히 뇌의 휴식과 회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과 호르몬들이 재충전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수면의 4단계가 지나면 천천히 각성이 되면서 뇌는 렘수면에 빠지게 됩니다. 렘수면 동안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데 약 5개에서 7개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우린 잠자는 동안 4번에서 5번의 렘수면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린 하룻밤에 약 20회 정도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렘수면은 내가 휴식을 취하는 잠이라기보다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는 잠이고, 또 최근 알려진 바로는 우리 장기 기억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면의 한 주기가 끝나는 셈인데요. 이때 렘수면을 포함해 걸리는 시간은 약 120분, 즉 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수면의 주기에 우리 뇌는 가장 많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잠이 들고 처음 2시간을 잘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린 수면의 단계도 알았고 또 잠이 들고 난 후 약 2시간의 잠, 즉 첫 수면의 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런 수면의 첫 주기를 잘 자기 위해선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자는 곳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우리 뇌 깊은 곳엔 생체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계를 식교차 상액이라고 부릅니다. 식교차 상액은 눈에 비치는 빛을 기준으로 잠을 자야 할 때를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식교차 상액은 잠을 잘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럼 잠의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며, 멜라토닌이 많아지면 우린 잠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야 할 때가 되면 우리 뇌에게도 자야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들어야겠다는 신호는 뇌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둡게 만들었지만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본다면 스마트폰의 빛을 뇌가 인지하게 되고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들은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고 싶을 땐 최대한 빛을 얻게,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빛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최대한 몸을 이완시키세요. 한때 단 2분이면 금방 숙면에 들 수 있다고 유행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파리 수면법 또는 특수부대 수면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두 수면법은 이름은 달라도 똑같이 하나의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의자에 걸려 축 늘어진 옷처럼 온몸에 힘을 뺄 것을 강조했죠. 즉 온몸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이완시킬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과 생각을 집행하는 뇌 기관은 전두엽이 맡고 있는데요. 몸이 편안해지면 전두엽에 영향을 주게 되고, 편안해진 전두엽은 곧 우리 생각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 감정을 이완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우니 최대한 몸을 이완시켜 정신도 함께 이완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럼 몸과 정신을 이완시키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녁에 간단한 운동을 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나 목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 전 편안한 음악 또는 ASMR을 듣거나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색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몸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면 운동을 해서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기 직전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우리 뇌를 지나치게 각성시키기 때문에 쉽게 잠이 들기 어려우니 늦은 밤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고, 편안한 음악과 ASMR도 잠든 후에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 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개 불면증같이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주요 원인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함이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렇게 예민해진 뇌는 평범한 일상들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잠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끙끙 앓기 시작하죠. 네, 그럼 잠이 들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잠이 든다 하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스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렇다고 명상의 모든 단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반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처럼 지금의 내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런 게 도움이 되냐고요. 일단 내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이성의 뇌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합리적인 뇌 전전두엽은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점이 없음을 깨닫게 하죠. 즉, 과거의 친구랑 다퉜던 사건을 지금 후회한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듯이 지금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전두엽이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에게 부탁한다면 그만큼 내 마음은 위로가 되고 편안해지니까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땐 침실에서 벗어나 거실이나 의자가 있는 곳으로 나와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데 잠자리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자는 공간 자체가 싫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잠자리에서 벗어나 거실이나 다른 공간에서 잠을 유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더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를 약간 시원하게 느낄 정도, 약 15도에서 20도를 맞추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낮 시간에 약 30분 이상의 햇빛을 쬐다면 비타민 D와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므로 밤에 큰 노력 없이 잠자리에 들 수도 있죠. 어른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식하지 말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너무 늦게 자지 말라고요. 그럼 우린 잔소리다 싶어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최신 내각에서 밝혀진 사실은 편식을 하다 보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럼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죠. 또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은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유일한 호르몬 DHEA를 분비하게 했는데요. 결국 만선적이고 지긋지긋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30분 이상의 운동이죠.
즉 평소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불안한 감정을 조절하고 계획한 일을 실행하게 만드는 전전두엽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약과 해결책을 찾기보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미리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그 무엇을 찾기보다 내 일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일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30분 이상의 운동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꿀잠은 기본이고 평소 정말 하기 싫은 것들도 꽤 할만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